저는 옆에 대부분을 보고 있었고 옆에 창구 이제 직원에 그쪽에 돈을 찾으러 오셨어요. 현금 4천만 원을 찾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파트 리모델링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액 현금이니까 한 번 더 쳐다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나가서 집까지 잘 가져가는지 그거 확인차 따라간 거예요. 이분이 나가서 내가 뒤에서 보니까 요 앞에서 전화를 하면서 집으로 바로 안 가시고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도로를요. 그래서 서가 있는데 고객님은 휴대폰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전화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따라 들어갔죠. 문자가 왔어요. 처음에는 문자가. 확실히 내가 대출을 하려니까 확실히 해줄 것 같으면 이 명함을 보내라. 예? 명함을 보내라. 이게 보내왔어요. 보내와서 차근차근 진행을 한 거죠. 믿고 이제 전화가 받기래. 대출을 얼마까지 해준다고 하세요? 5천만 원 마이너스까지. 5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준대요. 마이너스 통장을. 이 서류를 내가 다 인적사항이랑 다 줬잖아요. 그랬는데 내가 벌금을 300만 원이잖아요. 300만 원 맞았어. 예? 여기 300만 원 써있잖아. 300만 원 여기요. 문자가 왔어요. 전화를 하니까 신한은행이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또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신용이 된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는 처벌받는 줄 몰랐죠.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경찰서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조사 받으러 오라고. 대안 대출 된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 대출을 받고 싶은데 이 금액이 대출이 가능하냐 그랬었고, 또 그거를 금액을 대환을 하면 대출이 된다, 그걸 갚아라,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던 거예요. 5천만 원까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입주할 수 있겠구나, 아파트 한번 준비해볼까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그게 그렇게 될 줄은 몰랐고, 은행권은 그 금액이 안 나오니까 시도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저 전에 딴 데서 대출 받은 거 있냐 그러시더라고. 그걸 갚아라,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던 거예요. 그 돈이 얼마였어요? 9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900을 갚는 거죠. 대안을 받아서 갚고 또 대출 따로 받으려던 거지. 그리고 그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미끼 문자가 발송이 되면 여러 명한테 이제 다 뿌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일부가 그 문자에 있는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하죠. 그 사람에게는 이제 1차 상담을 저를 받아서 각종 정보를 캐낸 다음에 은행원이 대출 사기 영역 같은 경우에 은행원이나 아니면 뭐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을 해서 이제 또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해서 얼마 필요하신가요? 평균 피해액이 한 500억 정도.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주말엔 일을 안 하니까 영업일 기준으로 20이라면 하루 25억 정도. 적은 숫자가 아니죠. 하루에 100건 25억. 그러니까 건당 평균 피해액 2,500만 원. 내가 지금 7%, 8%의 이제 금리인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한 4% 그것만 깎아줘도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당히 높은 확률로 걸려 들어가고 있다. 신용이 좋으면 신용대출이나 그게 가능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이 된다는 게 의심은 갔지만 일단은 그거 갚고 또 대출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 했던 거죠. 나는 돈 준비해서 그걸 갚으래. 그러면은 그걸 갚아야 대출이 나온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카카오톡 친구 추가. 그 다음에 대출 신청서나 보안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그 악성의 파일을 보내줘요. 마크나 이런 것도 다 은행 마크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눌러서 설치가 되면 악성 앱이 설치가 되면 이제 사실 그 폰은 이제 완전히 관리 권한이 다 넘어간 거죠. 범죄 조직에. 여기서부터 이제 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방법이 없다. 악성 앱의 제일 큰 특징이 강수강발이라고 하는 건데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 전화로 그 감염된 전화로 그 통화를 시도하면은 범인들이 다 땡겨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 금융감독원이다, 아니면은 A 은행이다, 아니면은 다른 뭐 은행이다, 아니면 보험회사다 이런데 다 확인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해도 범인들이 다 김대리입니다, 아니면 무슨 뭐 2차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역할을 바꿔가면서 전화를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사람한테 확인을 해도 자기가 받는 답은 다 똑같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압출푸기 하셨죠. 지금 현재 지금 설치 중이시네요. 뭐 설치 완료되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또 마음대로 진행을 하지 마시고 전부 다 캡처를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그렇게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기본 앱으로 설정이 나오시던가요? 대출 진행 과정에서 깔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의심보다도 일단 해준다니까 깔았던 것 같아요. 깔고 나서는 그 회사 계좌번호 줄 테니까 이 담당자가 찾으러 갈 거다. 그래서 그 계좌로 이렇게 송금해라. 저녁 때 그랬어요. 예. 퇴근하고 전화를 막 하는 과정에서 저는 막 마음이 들떴지. 대출해야 된다니까. 휴대폰으로 죠. 휴대폰으로 고백을 보내신 거예요? 네. 이체한 거죠, 진짜. 일반 고객처럼 평범했습니다. 고객님을 거의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우리. 그리고 자기 돈 자기가 쓰겠다는데 우리가 출금을 안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고객님 먼저 들어가셨고 뒤에 제가 따라 들어갔죠.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돈을 뺐으니까 놀랬겠죠. 안에 들어가서 돈을 뺐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왜 그러냐 하니까 이거 제가 농협 직원인데 대출계 직원인데 이거 인테리어 비용 맞냐고 리모델링 비용 맞냐고 이렇게 맞다고 계속 얘기하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해주고 계속 달라고 돈 달라고. 아 잠깐 있어봐라 돈 달라고. 제가 어차피 돈을 드릴 건데 리모델링 말고 다른 거 없냐고 계속 이렇게 추궁했거든요. 그제서야 뭐 신한은행에서 저금리 대출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100% 보이스피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휴대폰 가게 직원한테 빨리 신고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때 경찰이 이제 오신 거죠. 사모님한테 듣기로는 신한은행에 저금리 대출 2%대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서 그때 이분이 신협의 대출이 있었는가 봐요. 그 대출을 갖고 그 조금 높았는 거야 금리가 그걸 갖고 그 정부 정책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서민들을 위해서 저금리를 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찾아가시려고 하셨는가 봐요. 저금리 대출, 대안 대출 받으려고 이제 돈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아주머니 거의 보이스피싱이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그렇게 대출이 안 나간다. 이제 설득을 계속 시킨 거죠. 어느 금융권이든 전화로 해서 대출해 준다는 데는 없다. 그리고 또 저금리 정책 대출이라는 자체도 우리 보통 보면 어느 정도 조건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고객님처럼 이렇게 아무 그게 뭐 사업자도 자영업자도 아니고 이런 분들은 그렇게 정책 대출이 안 나간다. 그래서 국가에서 나간다는 정책 대출은 조건이 까다롭다. 그렇게 이제 계속 설득을 시켰었죠. 이게 확인해 보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분이 이제 악성 앱이 깔린 거죠. 그러면 그 전화기는 자기가 아는 누구한테 전화하더라도 이제 보이스피싱범들한테 연결이 되는 거죠. 신입 직원한테 아주머니 전화를 하셨다더라고요. 그 하니까 대북의 직원 목소리 맞대요. 신입 자기 대출 받았을 때. 그분이 이제 말씀하기를 우리는 이제 출장 가서 돈을 이제 상환할 금액을 받아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 주시면 직원한테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했다 하더라고요. 아주머니도 그래도 이제 한 번 더 의심을 하셨겠지. 금강원 있는데 그 조회해가지고 전화 걸어라. 그래서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또 했는가 봐요. 그 금강원에 전화를 걸으니까 그쪽 신협은 그렇게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들으셨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심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는 이제 뭐 저금리 대출 못 받으면 어쩌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 보이스피싱이니까 이제 돈은 제가 자꾸 내줄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을 기다리고 있은 거죠. 미끼 문자 악성앱 대출 사기형의 가장 쉽게 얘기하면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고, 이게 2017년, 18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2천억, 4천억, 6천억, 7천억, 7,744억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이제 이게 보면 예전에는 이제 기관 사칭형과 대출 사기형이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이었으면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문자를 쫙 뿌리고 거기서 걷어들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양산이 됩니다. 또 이렇게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이게 걸려들기 쉬운 거죠. 또 경찰 올 때까지도 100% 제 말이 수긍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긴가 민가 이 정도 느낌이 있어요. 경찰 오면서 설명하는 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주머니가 2천만 원 어제도 줬다. 이제 그때 벌벌 떨기 시작하셨어요. 말도 하고 얼굴도 벌개지면서 벌벌 떨면서 이야기하셨어요. 처음에 이렇게 쓰러지려고 한번 하시고 진짜 놀라셨을 겁니다. 대출 받아서 상환하고 동시에 다 이루어져요. 특히 또 현금으로 가서 갚고 이제 네가 추가 대출을 받아라.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죄 아닌 죄를 지은 거잖아요. 한마디로 쫓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조사받으러 오라고 저 경찰서에서도 오고 분들도 벌금 얼마 내야 된다 뭐 이런 거.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말 그대로 살아갈 의욕이 없다고 해야 되나? 신용이 안 돼서 이렇게 은행에서는 못 해준다고 하는데 여기 은행은 해준다고 하니까 그냥 은행이라고 하니까 너무 믿었지요. 2천까지는 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일하던 언니한테 언니 나 대출을 해준대. 그랬더니 야 잘 됐다. 그럼 이사 갈 수 있겠다. 막 이렇게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런 일인 줄은 전혀 몰랐죠. 자기네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해서 월급을 넣었다 뺐다 해야 되니까 직원을 보낼 테니 체크카드를 이렇게 보내주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의심을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진짜 체크카드 부러지면 안 될 것 같았어. 책에다 딱 넣어가지고 딱 포장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뭐 하루 저녁에 막 돈이 막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게 그런가 보다만 생각했지 다른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 통장에다 넣었다가 자기네들이 빼가는 줄은 전혀 몰라요. 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겠지요. 저한테 이 돈을 그 통장에다 넣은 사람이 두 분이더라고요. 두 분이 이제 1,000만 원씩 이렇게 넣어서 그 돈을 이제 빼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통장은 대포 통장으로 썼더라고요. 처벌을 받는 게 너무 억울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막상 말씀을 들어보니까 억울한 건 맞아요. 억울한 건 맞고 저희들도 법원에서 이제 고의가 없다는 무죄 주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법원의 판단은 자기 통장에 실적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결국은 무죄 선고는 나오지 않게 된 거죠.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접근 매체를 통장이나 이런 걸 그냥 양수하는 것, 이것도 처벌이 바로 됩니다. 네, 그 자체로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줘도 처벌이 돼요. 내 통장을 이용해 이렇게 해도 처벌이 되는 겁니다. 원칙에 따라서는. 근데 이분은 뭐냐면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이걸 대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대가를 법원에서 조금 넓게 본 거예요. 내가 대출을 못 받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도 하나의 대가라는 거죠. 누가 봐도 이제 사기의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죠. 사기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일로 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났잖아요. 아무튼 어찌됐든 이분의 통장을 통해서 제3의 피해자가 생겼으니 그걸 그대로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누구한테 돈을 꺼내서 내 통장으로 받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구조가. 근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내 통장으로 돈 받을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3자의 통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제3자의 통장이 꼭 필요한 거죠. 보통은 그 자기의 체크카드나 통장이나 이제 공인인증서 이런 걸 빌려주게 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끝나는데 이걸로 인해서 피해가 조금 많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는 검찰에서 따로 사기 방조로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나중에 이런 분들은 형사배상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들로부터. 너 왜 통장 관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왜 나한테 이렇게 피해를 끼쳐? 너나 보이스피싱범이랑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니까 법원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의뢰인이고 피해자고 하니까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지금이 만약에 1990년대 초반이다. 그럼 무죄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지금은 안 나온다는 거죠. 왜? 지금은 몰랐어요.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사회라는 거. 자기의 체크카드나 뭐 공인인증서나 이런 걸 대여하거나 빌려주거나 어찌됐든 사용하게 하는 것 굉장히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침에 되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일단은 출근 못하게 막았다. 응? 어떤 상황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돈을 찾으러 갔다가 은행에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차단시켜준 거지. 응. 출국 정지를 시켜준 거예요. 정지시켜준 게 고마운 거예요. 제일 후회되는 건 은행에서도 신용을 못 올려주는데 신용을 올려주면서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그거 믿고 했으니까 그게 제일 후회되죠. 대출을 받고 싶으면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서 해야지 전화로 하는 건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2배를 준다고 하더라도 몇 배를 줘도 그건 안 하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거의 1년을 마음고생하면서 겪은 게 그거. 고객님들이 우리 오시던 문자 있는 거 보면 저금리 대출 해준다고 500만 원, 1000만 원 해준다고 하면 한 달에 한 10몇 분 오셔요. 대북에 오셔가지고 물어봐요. 여기서도 되느냐. 전화를 해서 대출해준다. 그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느 금융기관에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숲풀 사이로 솟아오른 자그마한 봉분 수십 개. 아이들 150여 명이 매장된 곳으로 추정되는 묘비명조차 없는 무덤들이다. 뼈가 완전하게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산성 토양에서는 부식이 쉽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묻혔고 이젠 뼈 조각도 찾을 수 없는 아이들이 숨지기 직전까지 갇힌 곳. 당국에서는 이들을 보호 교화시켜 노동 능력 일제 강점기부터 군사 정권까지 운영됐던 선감학원이다. 교화라는 명목으로 수천 명을 감금했고 때리며 강제 노역을 시켰다. 한 20명 타고 들어온 것 같아요. 거기 하면 집 보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아했는데 거기 딱 도착하니까 배에서 내리자마자 생죽이. 내려다 조금 내하고 기가 떨어졌어요. 근데 치료도 제대로 안 됐고. 영문도 모른 채 잘못도 없이 고초를 겪은 피해자는 40년 동안 4천여 명. 맞으며 일하다 지쳐 아이가 숨지면 다른 아이가 그 시신을 묻어야 했다고 한다. 쌍둥이이기 때문에 좀 특이하니까 그 당시 원생들이 많이 기억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죽어서 묻힐 때 묻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자기 쌍둥이는 묻은 기억이 그래서 피해자들이 지목한 그곳. 발굴 하루 만에 14개 넘는 치아와 여러 개의 단추가 발견됐다. 부모 얼굴 한 번 보고 다 간 형제 친형제보다 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지금 너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기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라 권고하는 근거가 될 유해들. 그런데 사과를 권고하면 피해자들은 정말 사과를 받을 수 있는 걸까? 진실, 화해. 진실 화해위가 만들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5년부터 5년간 활동하며 8,000건이 넘는 과거사의 진실을 규명했다. 여순 사건 당시 집단 희생된 것으로 보이는 유해 10여 구가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발굴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들에 대한 피해 구제와 명예 회복을 위해 국가가 사과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여기에는 불량배들이 새 생활을 다짐하는 곳이라며 5공화국이 만든 삼청교육대 사건도 포함됐다. 하지만 끌려온 10명 중 4명은 전과도 없는 무고한 시민들이었다. 가슴에 문신이 그려진 깡패들이 앞에서 목봉체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놈들 잘 잡혀갔구나 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제가 잡혀갈 줄 몰랐죠. 불량배 소탕과 아무 관계없는 무자비한 폭행과 끝없는 기합.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대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을 인정했다. 오면서 계속 사람이라는 게 어떤 게 시작이 구타지요. 구타를 하는데 반항을 하면 할수록 더 맞고 물이라도 마시려고 걸려서 철봉대에 묶여가지고 참 실신할 정도로 맞는 거 같고. 피해자에 사과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해 법을 개정하라고 국가에 권고까지 했다. 2010년의 일이다. 하지만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내일 오전 11시
지금도 국회 앞에 천막을 친다. 내일은 몇 시에 오실 거예요? 내일은 오전 한 11시 정도 돼가지고. 그럼 11시부터 7시 요거를 매일매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12년 전 나온 그럴듯한 진실화훼위의 권고. 그런데도 왜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거리로 나서야 할까? 네, 어서 오세요. 고맙세요. 네, 감사합니다. 1980년 20대 청년이던 정모 씨. 잠시 들르란 말에 경찰서에 갔다 약 한 달 동안 삼청교육대에서 고초를 겪었다. 나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가서 교육 시킨다 그런 거는 들었지요. 설마 내가 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요. 그래. 정 씨는 2010년 일기 진실 화훼위가 피해를 인정하고 국가가 사과해야 한다고 한 당사자 12명 중 한 명이다. 하지만 국가가 사과하는 일은 없었다. 사과하는 같은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없었다. 이게 진실항해위원회에서 온 게 이게 다예요. 지연되고 있는 국가 사과. 정 씨만의 일이 아니다. 당시 진실 화훼위가 삼청교육대로 인한 신체, 정신적 후유증까지 인정한 최모 씨. 국가가 사과하라고 돼 있는데 네. 사과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죠. 인정서 하나만 달랑 우편물로 날라오면 그걸로 끝이었었어요. 12년이 지난 오늘까지 피해자를 방치한 국가. 왜일까? 일기 진실 화훼위로부터 사죄 등의 권고를 받은 정부 부처인 국방부는 이렇게 이유를 적어놨다. 신청인 사망 등으로 이행 불가. 그런데 피해자들 이렇게 우리 앞에 생존해 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군에 물었다. 이번엔 피해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몰라 사과를 못했다는 답이 왔다. 아, 거짓말이에요. 그 주소에서만 오래 살았는데 한 주소에서만 옮기지도 않았어요. 국가의 거짓말은 삼청교육대뿐일까? KBS 취재진이 추적해봤다. 일기 진실 화훼위의 권고를 받은 각 정부 부처들이 이행 과정을 적어놓은 문서를 확보했다. 하나하나 살펴봤더니 권고 258건, 지금껏 이행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46건, 정부는 이행 불가라고 못 박았다. 그 사유 중 익숙한 변명이 취재진의 눈에 띄었다. 진실 화훼위는 물론 사법부를 통해 무죄가 인정된 7건의 제1동포 간첩 조작 사건들. 정부는 이들에게 사과하지 못한 이유를 피해자들이 일본에 살아 연락하지 못해서라고 적었다. 그런데 취재진은 어렵지 않게 피해자 모두의 연락이 닿았다. 입막에는 19년 10월인가 11월 달에 한국에 갔었어요. 간첩이라고 잡아 넣을 때는 해외 국민이라는 것이 비밀로 삼아가지고 간첩으로 조작했는데 이제 와서 해외 국민이니까 뭐 연락이 못 된다니 그 말이나 되는 소리를 취재진은 찾고 정부는 못 찾았다는 피해자들의 연락처.
정말 정부에는 남겨진 게 없는 것일까? 보고서에 당시 저희가 조사했던 피해자들, 그다음에 참고인들, 수사관들의 인적 사항들을 다 기록해 놓아요. 해당 기관에서 의지만 있다면 그분들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저 정도 답변이라면 거의 저 서류를 조작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정도예요. 정부가 사과를 못했다며 든 이유, 또 다른 게 있었다. 정부가 사과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탓을 돌린 사람. 박정희 정권의 군 보안사가 고문 등으로 꾸며냈던 문인 간첩단 조작 사건의 피해자 임헌영 씨다. 임 씨에게 어찌 된 일인지 물었더니 그는 재작년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떠올렸다. 여기는 육군 본부라 그랬던가 뭐라고 하면서 혹시 그 보안사에서 무슨 사건을 겪은 적이 있느냐? 전화 속 목소리는 느닷없이 사과하려 한다는 말을 꺼냈다. 아니, 그래서 그래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랬더니 그러고 이제 끊었어요. 사과도 아니고 또 이것들이 또 무슨 조사를 하고 협박을 하나 그런 생각했죠. 이 짧은 통화가 부동의의 근거가 됐다. 부동의에서 이행할 수 없었다. 그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1970, 80년대 국가가 노조원들을 불법 체포하고 구금한 청계 피봉 노조 사건. 역시 진실화훼위는 국가가 피해자에 사과하라 권고했지만 국가가 제대로 사과를 한번 해줄까라고 기다렸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런 취급을 받고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권고를 받은 경찰은 정상 추진이라고 이행 상황을 적어놨다. 경찰에 이유를 물었다. 행안부 과거사 지원단에 이런 건들은 개별 사과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거부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저희도 이제 건의를 한 그런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사과는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권고를 관리해야 하는 행안부 과거사 지원단의 몫이란 것. 행안부의 입장은 이랬다. 사과 받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미이행된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미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다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행안부. 그런데 지난 7월 2기 진실화훼위가 보낸 권고 65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권고들은 2기 진실화훼위 활동이 종료된 뒤에야 행안부의 관리 대상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흙더미에 묻혔다 수십 년 만에 햇빛을 본 선감학원 아이들. 이기 진실화훼위가 권고한들 국가로부터 사과를 받으려면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다. 12년째 잠들어 있는 258건의 앞선 권고들처럼. 피해자들은 한시가 급하다. 국가의 사죄는 그들이 찍어놓은 낙인을 씻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너무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참 잘 길어요. 어디 가서 취직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랬어요. 이 꼬리표 다음 세대에도 대물림되고 있다. 가족증명서 가본 게 뗄 일이 있으면 거기에 납북이라고 이렇게 색깔 다르게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수시로 누군가가 와서 사찰을 하는 것 같았고 지금도 누군가는 의심을 또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저희들의 자녀도 있고 피해자 가정에 새겨진 한을 풀 수 있는 것도 국가뿐이다. 이거를 언제 할 것이냐. 사실 피해자들에게는 지금 당장이거든요. 시기적으로 방법적으로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충분한 조건들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 거죠. KBS 취재 이후 국회에선 진실화해위 권고의 위상을 높여 국가가 피해자에 사과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못하면 피해자들은 또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가수 진성 림프종 혈액암과 심장 판막증 투병. 제 생활이 절대 그렇지 않은데 어찌 보면 좀 비참한 생각도 들고. 저분이 실제로 저렇게 말을 하진 않으셨지만 발화를 이제 생성을 하는 발화와 입모양을 생성하는 거죠. 이용자가 가짜뉴스인지 인식을 하지 못하고 클릭을 했을 때 또 똑같은 가짜뉴스들이 계속 올라오게 돼요. When you say it a million times, it does two things. It looks real. It's fake. 가수 진성 아픈 과거, 혈액암 투병 현재 정말 안타까운 상황. 가수 진성 씨가 암 투병 중이라는 유튜브 뉴스입니다. 제가 한때 몸이 좀 아픈 건 맞아요. 그러나 이제는 건강을 많이 찾아서 그전에 아주 건강했던 그 시절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정동원이 진성 선배의 부인에게 6억 원을 더 황당한 가짜 뉴스도 있었습니다. 진성 선배님을 치료할 정동원 군이나 아니면 우리 송가인 양이나 얼마 전에는 또 뭐 임영웅 군에게 저의 재산을 다 물려줬다라는 이런 AI 뉴스가 있었습니다. 가짜 뉴스가. 유튜브 세계에서는 가짜 뉴스는 더 큰 가짜 뉴스로 재생산됐습니다. 제 생활이 절대 그렇지 않은데 어찌 보면 좀 비참한 생각도 들고 제가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개개인에게 다 자존심과 그만의 또 의식과 또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찌 보면 가짜 뉴스들이 이렇게 밟아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적으로 전달하는 연예 비밀 폭로 채널입니다. 유튜브 채널 이름에 TV라는 단어를 넣어 방송사 뉴스처럼 헤드라인과 자막까지 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힘들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에서 주연 배우였던 박은빈 씨가 백악관에 방문했다는 영상입니다. 세부 일정을 최종 점검한 후 바이든 대통령이 이 드라마를 극찬하는 내용이 자막으로 달립니다. People are waiting for relief. I got them $1.9 trillion relief so far. 실제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People are waiting for relief. I got them $1.9 trillion relief so far. 함께 관련 소식을 뉴스 속보로 중국 앵커가 등장하는 뉴스도 자막을 조작했습니다. 대형 매체 환구시보에서도 豪雨来袭，导致韩国首都首尔、仁川等多处的道路淹水，车辆被水淹没顶，大水还冲进了地铁站。当地媒体报道形容。 豪雨来袭，导致韩国首都首尔、仁川等多处的道路淹水，车辆被水淹没顶，大水还冲进了地铁站。当地媒体报道形容。 한 업체가 만든 이 AI 앵커는 여러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를 전달하는 역할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뉴스 7시의 김유나 앵커입니다. 베트남에서 결국 삼성전자 공장이 철수하기로 정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철수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전달하지만 최근 삼성은 오히려 베트남 투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유튜브 채널.
빅토르아는 러시아군에 끌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안현수 선수는 최근 자신의 SNS에 한국에 머물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잠시 구독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실존 인물이 말하는 장면에서 입부분만 합성해 다른 내용으로 바꾼 겁니다. 일종의 딥페이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생성을 한다고 치면은 이제 2시간 이상의 이제 학습 영상 데이터, 2시간 분량 이상의 학습 영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퀄리티 높은 합성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를 활용해 가짜 뉴스인지를 판별하는 프로그램도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얼굴에서 이 입 쪽에 있는 이 영역을 보고 AI가 이것은 합성된 영상 같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 확률은 여기에 97.5%의 확률로 합성된 영상임을 이제 나타낸 것이고요. 네, 새로 생성을 한 거죠.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나타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런 분이 계시고, 하지만 저분이 실제로 저렇게 말을 하진 않으셨지만 그것을 이제 발화를 이제 생성을 하는, 발화와 입모양을 생성하는 거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업체는 자신들이 만든 AI 앵커가 유튜브에서 악용될까 방지 프로그램의 자체 윤리 현장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 형태로 영상에다가 입력을 해서 나중에 그 영상을 이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그게 돼 있는지, 이런 강제 기록하는 장치에 대해서도 그 기술력을 계속해서 연구 검토하고 있고. 정교하게 진화한 가짜뉴스는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시청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시사멘터리 추적팀은 유튜브 분석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해봤습니다. AI 가짜뉴스 채널 3개와 그다음에 KBS 비교를 하기 위해서 KBS 뉴스 채널 이렇게 4개의 채널을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AI 가짜뉴스가 어떻게 유통이 되고 확산이 되고 있는지,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봤고요. 5개의 동영상이 연구진은 AI 가짜뉴스 채널 3곳에서 조회수가 30만 회 이상인 동영상 86개를 선정했습니다. 이어 이 동영상들을 클릭한 뒤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떤 영상을 추천하는지 분석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한 영상은 3,608개. 거의 대부분 비슷한 주제의 영상을 추천했습니다. 대부분 가짜뉴스였습니다. 계속 같은 동영상들이 계속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용자가 가짜뉴스인지 인식을 하지 못하고 클릭을 했을 때 또 똑같은 가짜뉴스들이 계속 올라오게 돼요. 특이한 건 이 가짜뉴스를 본 시청자들 대부분이 진짜 뉴스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가짜뉴스 제목에 사용된 단어와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유튜브 이용자가 남긴 댓글의 단어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댓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단어들이 도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 지금 이 AI 기반으로 하는 가짜뉴스 채널들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하게 비슷한 단어들이 너무 빈도수가 높아요. 그 제목이나 설명에 달린 또는 아니면 그 동영상 내용들에 그대로 반응하고 결국은 저희가 얘기한 그런 이 필터 버블이나 에코 챔버 같은 현상이 더욱 그 유튜브 안에서 계속 이제 더 심화가 된다는 얘기고요. 필리핀 독재자 두테르테 정부에 대항해 13번이나 기소됐고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언론인 마리아 레사. 정부 비판 기사를 쓴 뒤 성폭력과 살해 협박의 내용이 담긴 가짜 뉴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When you say it a million times, it does two things. It looks real. It's fake. It's called astroturfing, fake grass, right? So people who are watching this happening think that, well, if I see it from many different places, it must be true. The second thing that it does is because it erodes facts,
it fosters distrust. It destroys trust. Without truth, trust, which is at the foundation is trust, then you can't actually have a shared reality. So, how can we build a building if we're living in different reality? Such as I think it's more problematic than fake news is 11 Nobel laureates, including me and Dmitry Muratov. We launched a 10-point action plan from Oslo. And the key part of it is to make surveillance for profit illegal. In the long term, it's education. In the medium term, it's legislation. And in the short term, it's strengthening civil society so that we find a new way, a more democratic way of dealing with social media. 언론중재위원회는 최근 유튜브 뉴스도 중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유튜브 가짜 뉴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첫 발을 내딛은 셈입니다. 콘텐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뉴스 전문을 표방하는 그런 콘텐츠이긴 한데 제공 주체가 이제 보통 1인 유튜버들이 대부분인 유형입니다. 내용이 보도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조정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제재책도 그러면 이 기존 언론사랑 똑같이 가는 건가요? 지금 현재까지 논의된 게? 그 해당 영상의 첫머리랑 끝머리에 추가해서 영상을 이렇게 포함시킨 경우도 있었고요. 해당 영상 하단에 그 영상 설명란이 있어요. 더보기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뜨기도 하던데 거기에 정동 부두문이나 반론 부두문을 게재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황당하다고 웃어넘기기에는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가짜뉴스. 언론중재위 대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튜브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시점입니다. KBS